러시아의 삼국 간섭에 힘입어 친러 정책으로 정권을 잡았던 친러파는 민비가 대원군 개화파 일본에 의해서 제거되자 일본은 일단 대원군을 받들고 개화당 인사들을 대거 재집권시켰습니다. 당시 친러파였던 이완용이 물러나고 만년재상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 내각이 들어섰습니다. 박영효, 서광범 등이 다시 내각에 들어오고 6.1주는 댐 대신에 임명되었습니다. 민비가 정적인 대원군과 개화당 그리고 일본 세력에 의해서 사살되자 고종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기 주위에는 자신이 물리치려고 했던 세력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일본 공사는 계속해서 고종을 위협했습니다. 대원군은 자기를 죽이고 대원군 손자 이준용을 왕으로 만들려는 음모에 시달렸습니다. 심한 불면증으로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궁중에서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 언더우드 부인이 직접 가지고 온 음식만 먹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식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 열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정적이었던 민비를 제거한 개화파는 다시 집권했습니다. 집권한 지 약 2달 만인 1895년 12월 25일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이 귀국했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한 지 무려 1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서재필은 이미 조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립 제이슨이라는 미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백인 아내와 결혼한 어엿한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1885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그는 낮에는 막노동, 밤에는 YMCA에서 영어 공부를 했으며 주말에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 신자의 소개로 탄광업으로 돈을 번 독지가인 존 헬렌백을 알게 되었습니다. 1886년 9월에 헬렌백은 서재필을 펜실바니아주 윌키스바레에 있는 해리 힐만 아카데미 고등학교에 입학시켜 주었습니다.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도 헬렌백이 지어주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22살이었던 서재필은 자기 동급생들보다 훨씬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언어 장벽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학생 대표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준비 과정인 콜롬비안 대학 예과 코크리안 스쿨 야간부에 입학했습니다. 예과를 마치자 헬렌백은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어 조선에 돌아가 선교 활동을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약속하면 학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조건부였습니다. 서재필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대역죄를 지은 망명객이어서 돌아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7년 후에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법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미 입학 허가가 나온 라파엘 대학에 들어가 막노동을 하여 학비를 조달하려고 했으나 학자금 부족으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그 무렵 워싱턴에 있는 육군 군의감 도서관에 일본과 중국에서 수집한 의학서적 5천여 권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적임자는 일본어, 중국어와 영어에 능통해야 했습니다.
모교인 힐맨 아카데미 교장댁을 방문하고 있던 모 교수가 서재필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었고 그는 도서관장에게 소개장을 써주었습니다. 이 소개장을 들고 도서관을 찾아가자 성경 구절을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문과 일본어 그리고 영어에 능통했고 이미 크리스찬인 그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무려 월급 120불이라는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재필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콜롬비안 대학 의학부 야간반에 입학했습니다. 지금의 조지 워싱턴 대학 전신으로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1892년 3월 조선인 최초로 미국 의사가 되었으니 나이가 28세였습니다. 그는 1890년 6월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1894년 개업 의사로 일하던 때에 뮤리엘과 결혼했습니다. 미국 15대 대통령 부캐넌의 누이의 딸이었습니다. 누이의 남편은 조지 암스트롱이었고 그는 미국 철도 우편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조선에서 천만리 타국에 온 서재필은 이제 미국 시민 의사이면서 미국 주류사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의 결혼식에는 미국에서 이렇다 할 저명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가 15세 때 조선에서 맞이한 명문 거족의 딸 광산 김씨를 생각했을까? 젊은 혈기에 저지른 역적 행위로 그 부인은 독약을 마시고 죽었고 2살 난 아들이 굶어 죽었음을 상기했을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1895년 가을에 박영효는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워싱턴에서 박영효와 서재필은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거기서 박영효가 서재필에게 귀국할 것을 종용하고 서재필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1895년 11월 10일 필라델피아를 출발하여 하와이, 일본을 경유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스승 후쿠자와 유키치를 만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법무 대신이었던 서광범은 서재필을 복권시키고 학부 대신 서리에 임명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 정부에서 주는 모든 관직을 거절하고 충추원 고문직을 수락했습니다. 당시 조선 공사이면서 충추원 고문인 미국인 알렌과 똑같은 자격으로 고종을 보좌하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사실상 조국은 그를 버렸습니다. 본인이 반역 죄인이라 하여 아무 죄 없는 가족과 친지를 죽이거나 투옥시켰습니다. 재산도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일본으로 망명한 그를 죽이려고 고종은 끈질기게 자객을 보냈습니다. 조선인이라는 딱지는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혁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갑신정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조국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는 친구나 조선 사람들의 기대와는 크게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대부분 영어로 했습니다. 연설은 반드시 영어로 했습니다. 물론 통역을 항상 대동했습니다. 전처와 생모의 산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평민이 되어버린 양 아버지가 찾아왔으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거지가 된 장인이 찾아왔으나 모른 척 했습니다. 고종을 만나러 갈 때 양복을 입고 읍소하지 않고
악수로 인사했습니다. 왕을 아련할 때는 안경을 착용할 수 없는데도 안경을 벗지 않고 고종을 만났습니다. 한국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필립 제이슨이라는 영어 이름을 썼습니다. 서재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할 무렵 돈을 보내주었던 윤치호는 일기를 매일 썼습니다. 1898년 1월 15일 서재필의 미국인 친구는 서재필이 가까이 오는 거지를 발길로 차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그는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윤치호가 왜 영어만 쓰냐고 물으니 한국말을 다 잊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재필의 태도는 동료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서재필은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유가 민중이 우매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문을 발행해서 국민 계몽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정부 관료로 있는 윤치호와 유길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국고 보조를 받아 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이 1896년 4월 7일에 발간되었습니다. 이 신문은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이 처음으로 한글 띄어쓰기를 시작했습니다. 3면은 한글, 영어 1면이었습니다. 교육 확대, 산업발전 강조, 의무교육, 과학기술 도입, 식생활과 위생 개선 등을 주장했습니다. 중립 외교를 주창했습니다. 유길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민중이 깨어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국내외의 사정, 조정에서 결정한 사항을 보도했으며 뇌물수수 관리들의 부정을 비판했습니다. 신문이 순 한글로 발간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재필이 얼마나 조선의 근본적인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세종로 한복판에 황금빛의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만들었다고 하는 한글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에서 제일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글자입니다. 이 한글이 무려 500년 가까이 일반 백성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 정부, 심지어 한글 박물관에서도 지적해주지 않고 위대한 글자라는 것만 강조합니다. 한글이 공식 문자가 된 것은 대한제국 선포된 후였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문서, 책 등은 거의 전부가 한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식은 양반 집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자연히 백성들이 우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립신문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 장 사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니, 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을 것입니다. 해방 후인 1945년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 인구의 겨우 27%였다고 하니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독립문이 세워진 자리 근처에 영은문이 있었고 이 문을 통과하면 모화관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사신이 영은문을 통과하면 모화관에서 조선 대신들이 그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청이 조선보다 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설이었습니다. 개화파 인사들은 조선이 일본이나 서양 제국에 뒤떨어지게 된 원인이 오랜 동안 중국에 예속되었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기 위해서 영운문 대신 독립문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독립문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독립협회였습니다. 1896년 7월 2일에 이완용, 남궁옥, 박영효, 김가진, 안경수 등과 서재필은 독립협회를 결성했습니다. 1897년 11월 20일 개선문 축소판인 독립문이 영업문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1200년 동안 속국이자 종으로 살아왔다.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자주 국가임을 천명한다 라고. 서재필이 주도했던 독립신문 독립문 독립협회의 독립의 의미는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습니다. 나라가 일본에게 먹히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서재필은 매주 배제학당에서 젊은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인권 개념, 사회 개양론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승만, 주시경, 신흥우, 김규식 등이 서재필의 강의를 경청했습니다. 이승만은 서재필에게 크게 감화를 받았고 김규식 등과 함께 협성회라는 청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서재필은 배제학당 졸업식에서 토론대회를 여는 등 청년들에게 토론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독립문 건립을 위해서 관료 중심으로 조직된 독립협회를 시민단체로 전환하고 대중토론회를 주관했는데 이를 만민공동회라고 했습니다. 토론회는 전국을 순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1897년 11월 1일에 열렸던 제8회 만민공동회는 노비 해방운동이 주제였습니다. 많은 청중이 모인 자리에서 참가자 중에 대표가 찬반 성토를 한 후 윤치호가 노비제도의 폐해와 비인간성을 성토하고 서재필이 미국 흑인 노예제도의 참상을 설명한 후에 투표에 붙여서 다수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재필은 독립협회를 통해서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습니다. 왕을 상징적인 존재로 하여 그 권한을 내각이 갖게 하고 충치원을 의회로 바꾸자고 고종에게 건의했습니다. 일본과 보수 세력 그리고 고종이 반대하여 실현되지 못했습니다.